안녕하세요. 저 김선수라고 합니다. 오늘 얘기를 노동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는 시골에서 그 생활을 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 가전제품이라는 것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공부를 하려면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시골을 떠났던 것은 뭐 부모님께서 자식들만큼은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동네지만 거기도 이렇게 좀 부자인 집과 그렇지 않은 집, 좀 제대로 배운 집과 그렇지 않은 집 사이에 좀 차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자식들은 제대로 공부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는데, 그중에 이제 계기가 하나가 된 게 5학년 때 군 단위에서 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이 전체 모의고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제가 7대인가 8대인가를 했대요. 그래갖고 담임 선생님이 부모님을 이렇게 오시라고 해서 서울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갖고 그때 이제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의정부에 계셨는데 그 6학년 그 여름방학 때 저 혼자 먼저 의정부로 올라왔습니다. 그게 이제 72년인데 1972년. 그래서 이제 의정부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다음에 중학교 1학년 다닐 때 6월달에 부모님이 이제 시골 생활을 정리하시고 서울로 올라오셨고, 저도 이제 서울로 전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동생 셋이 있었는데 동생 셋과 할머니도 이제 같이 올라오셔서 약간 단칸방에서 7 식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제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도예지 생활을 이렇게 촌놈이 올라와서 적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도저히 과연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고민이 많았고, 그래서 출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한편으로 또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전세 보증금을 완전히 떼이고 길거리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 그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게 제정되기 전이어서 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게 저당권이나 이런 물건에 우선하지 못해서 저당권이 잡힌 집에 이렇게 만약에 전세를 들어가면, 만약에 그 저당권을 잡은 채권자가 저당권을 실행해서 경매가 되면 이 전세 보증금 채권까지 이렇게 이렇게 경락돼서 이제 아주 낮게 낙찰이 되면은, 그래서 이제 그 전세 보증금 아직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보댁에서 한 달 정도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생활할 때 주변에서 누가 대통령에게 타운서라도 써봐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타운서 한번 써봤죠. 이렇게 전세 보증금 다 떼어갖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도와줄 수 없냐 이렇게 했더니 어디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지금 현재 법률상 어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법률적인 쟁송에 대해서 경험한 게 그때 처음인데,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그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교에서 평생의 은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윤리 과목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칠판에 적어놓은 그 중용의 저 구절, 즉 성자 천지도, 성지자 인지도, 이게 제 평생의 이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저 이제 이룰성 정성성,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저 성실함 그 자체. 정성성은 하늘로 도이고 이 성실하고자 노력하는 거, 이것은 사람의 도이다. 이게 제 좌우명인데, 결국 어떤 일이라도 이제 진정성을 갖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이루어진다. 뜻한 대로. 만약에 내가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나의 노력, 성실함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교 가서도, 그다음에 사회생활 할 때도 계속 찾아뵙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삼형제인데 선생님께서 우리 삼형제 전부 다 그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 주셨고,
그다음에 그때 그 1학년 때 그 선생님 제자들이 계속 같이 찾아뵙고 그다음에 돌아가신 후에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추모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평생 제가 인생을 살아갈 자세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뭐 요즘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서울대학교 그 법대로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항상 이게 뭐 죽음의 문제가 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괴롭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문제를 고민하다가 이제 그 우연히 발견한 그 책 속에서 몇 구절을 그 발견하고 조금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그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약간 군소 제자박가들의 그 사상을 이렇게 묶어놓은 책으로 열자가 있습니다. 그 열자 중에 이제 양주편이라고 있는데 저 윗부분인데 저기 이제 내가 이미 죽었는데 뭐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내가 그 어떻게 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겠느냐? 그냥 경우에 따라서 그에 맞게 해라. 뭐 이런 취지 그랬는데 뭐 그 글 속에서 그 한 깨달음이 있었고 다음에 하나는 이제 논어에서 공자께서 내가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으며 이 삶도 잘 알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그 죽음, 살을 알겠는가 이렇게 말한 그 구절 속에서 이게 죽음이나 그 사후임 그 문제는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갖고 고민하다가 이제 파울로 프레리라는 사람이 쓴 페다고지라는 책 속에서 또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저 이제 페다고지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그 노동자의 아들로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온 과정이 저 페다고지에서 얘기하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삶이었던 게 아닌가 이런 깨달음이 있었고 이제 그 구절 중에 그 스스로를 해방함으로써 억압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들은 오직 피억압자들 뿐이다. 만일 피억압자들의 목표가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면 단순히 모순의 관계를 뒤집어 놓는 것, 양극을 엎어놓는 것만으로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 속에서 결국 내가 개인적으로 출세를 하면 그냥 계층 상승을 한 건데 억압받는 많은 사람들의 그 구조는 그대로 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나도 어차피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 온전한 그 행복한 삶을 살려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행복한 삶을 살아야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약간 그 출세한다고 해서 이게 진정한 온전한 행복한 삶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러려면 그 모든 지역이 다 같이 이제 그 빈곤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그 구성원 모두가 다 이제 빈곤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런 취지고 뭐 하여간 저도 이제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제가 온전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결국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런 삶의 한 방법이 노동교사로서 활동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까지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학 다니다가 그 3학년 때 뭐 소위 이제 그 녹화 사업이라고 하는 강제 징집위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복학을 하면서 이제 그 노동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서 이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 자격을 따려면 사법시험을 보고 연수원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 시험의 합격이 이제 85년에 했는데 뭐 여기저기서 이제 합격기를 쓰라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그 3개를 합격기를 썼는데 뭐 합격기를 동일한 내용을 쓸 수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왜 내가 이제 사법시험을 준비를 하게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그 썼던 게 이제 뭐 가끔 그 언론에서도 좀 인용해주고 그러던데요. 제가 이제 그 연수원 마치고 88년 3월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그 가장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 중에 한 분이셨던 조영래 변호사님, 그 조영래 변호사님 사무실이 운영하던 그 사무실에 합류해서 이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무실에 그 공익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그 노동자들을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도 지원해주고 그런 활동들을 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거기에 그 가담해서 그 88년부터 이렇게 그 처음부터 많은 그 노동 사건들을 그 사무실에서 이미 그 상담 진행하고 한 것들이 있어서 노동 사건들을 이제 그 본격적으로 그 변론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88년 고해에 그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 민변도 고골에 창립이 됐고 법조 부문운동으로서의 어떤 변호사 그 단체를 새로 만들어 보자.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이제 뭐 같이 토론하고 공부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 30년 시간 동안 걸어온 길엔 우리 현대사의 눈물과 기쁨이 씨줄과 날줄처럼 촘촘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라고 이 노동법에 관심이 있는 그 교수들, 뭐 학자들, 그다음에 그 변호사나 하여간 그 실무가들, 법조 실무가들이 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라는 또 그 연구회도 88년 5월에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민변하고 이제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도 이제 창립회원으로 참가해서 제 변호사로서의 활동은 그렇게 3대 축, 그러니까 변호사 사무실, 그다음에 민변, 그다음에 그 노동법연구회 뭐 그렇게 3대 축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88년 그 노동 사건을 변론해오면서 이렇게 그 시기 구분을 이렇게 해보면 이제 그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87년에 그 6월달에 그 시민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이제 6.29 선언이 있었고 그다음에 87년 7, 8월에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죠. 그래서 민주적인 그 노조가 대거 그 설립이 되고 그리고 노조 조직률도 상당히 이렇게 그 높아졌습니다. 그래고 89년 노조 조직률이 19.8%인데 저 19.8% 조직률을 지금까지도 그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2000년 초반 때는 뭐 한 9.8%, 10%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작년에 보니까 한 13% 정도고, 근데 이제 89년에 19.8%였고, 하여간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의 그 어떤 그 조직이나 그것들이 상당히 발달을 했고, 저도 이제 그 시기에 많은 사건들을 변론을 했는데, 특히 이제 그 87년 그렇게 그 노동운동이 발전하면서 그 전에 그 군사정부 시기나 뭐 그런 시절에는 이 그 노동운동을 하면은 그다음 그 물리적인 탄압, 뭐 구속, 해고 그리고 뭐 노동 뭐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 같은 게 전혀 보장이 안 됐죠. 그래갖고 전태일 열사가 70년에 스스로 이제 분신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뭐 이렇게까지 이제 구호를 외쳤는데. 그 87년 이전까지는 그 노동 소송 자체도 이렇게 많이 제기되지 못했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법에 보장된 권리도 제대로 이렇게 보장받지 못했는데, 그 87년 이후에 이제 그런 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그 조직이 되니까 해고해도 그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 처벌해도 뭐 하여간 다 그 형사처벌 받고 나온 다음에 다시 이제 복직 투쟁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정부나 사용자들도 물리적인 그런 탄압만으로는 안 되니까 법률적인 그 대응들을 하니까 뭐 노동자나 노동자 입장에서도 이제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또 특히 이제 뭐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뭐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청구 소송도 하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해서 또 승소 판결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회 금지 같은 거 하면 그 집회 금지에 대해서 이제 뭐
뭐 이렇게 취소소송, 행정소송이나 뭐 집행정지 받아서 합법적인 집회도 이렇게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노동조합 그 설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탄압하고 그러면 그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 행정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 시기에 그 노동자들 관점에서도 이 법정 투쟁이 그 유용하게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수단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갖고 뭐 제가 했던 것 중에 이제 서울대학교 병원에 1,000명이 이 법정수당 이제 그 시간에 야간 휴일근로수당 정소송을 3년치를 했는데 그걸 한 9건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했고, 그게 엄청나게 방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 그 민사지방법원에 노동전담부를 2개를 설치하는 뭐 계기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시점에 아무리 또 노동운동이 발달했다고 해도 그 이 파업에 대해서는 그 법에 지나치게 이렇게 금지 제한하는 조항들이 많아서 이 노동조합이 합법 파업하기는 정말 그 뭐 코끼리가 이 바늘구멍 통과하기만큼 어려웠다. 그러니까 파업만 하면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 뭐 이렇게 형사 처벌이 뒤따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노조 간부들이 파업을 한번 이렇게 그 결정을 하려면 구속 결단식을 먼저 하고 이제 구속될 걸 각오하고 이제 파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런 파업과 관련된 형사 사건도 많았죠. 그런 사건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변론을 해왔는데, 근데 그런 분위기가 이 90년에 그 3당 합당하죠. 첫째, 민주정의당과 통일민주당 그리고 신민주공화당은 민주발전과 국민 대화, 민족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오로지 역사와 국민에 봉사한다는 일념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정당법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정당으로 합당한다. 그 고전 그 총선에서 그 여소야대 국회가 형성이 됐고, 그러니까 그 국면을 이렇게 돌파하기 위해서 이 3당 합당을 하고, 그다음에 90년 10월 말이나 그때쯤에 이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경 정책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는 저는 우리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이를 소탕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노동운동이나 약간 그 노조 활동에 대해서 그 이제 그 탄압 국면으로 가고, 그다음에 법원도 이렇게 좀 보수화되면서 오히려 이 노동자들에게 그나마 유리하게 됐던 판결들을 또 이제 90대 그 초중반 이후에 전압 판결로 이렇게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뭐 판결을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그런 과정이 켜서 이제 그때 이렇게 그 노동변호사로 활동했던 저희나 노동법 학자들은 그 이 법원이 이게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이렇게 민법적으로만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그때 그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97년에 IMF 외환위기 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고용 유연화 내지는 뭐 신자유주의가 이제 또 이렇게 팽배하면서 이 뭐 정리해고 사건들도 많이 나오고, 그 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 이 노동보호사로서는 참 힘든 그런 과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 특히 이제 이용훈 대법원장 시기에 이 독수리 오남매라고 하는 진보적인 그 대법관 5분이 이렇게 대법원에 이제 이렇게 대법관 활동하면서 좀 그 판결들이 조금 정상화돼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조금 그 인정해주고 조금 더 이제 권리 구제를 해주는 방향의 판결들이 그때 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변호사 시절 이제 노동 사건을 변론할 때 그 항상 이제 염두에 뒀던 게 이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그 이 당사자의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고, 이
특히 이제 노동 사건에 있어서는 노동자들의 어떤 그 신념이나 이런 것들을 지켜주는 그런 어떤 친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변호사는 그 자기 의뢰인이 그 좋은 판결을 얻도록 재판부를 설득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재판부를 신뢰하고 이렇게 그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 재판부를 좀 공격하는 변호인은 그건 의뢰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그 훌륭한 그 변호인이라고 하기는 어렵죠. 노동법에는 인간에 대한 그 탐구와 배려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이 노동법이 특별한 사명은 그 인간이 가진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고, 그 노동법의 운명은 인간이 사물처럼 취급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는 말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후배 법조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노동 사건을 대할 때 이 그 자세는 이 전태일 열사가 197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4년 전에 이렇게 몸에 불 사르면서 외쳤던 구호, 이 구호 세 가지만 제대로 그 이해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기가 아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이렇게 외쳤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는 우리 헌법이 그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그 헌법이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 그런 그 근로기준법을 당연히 지켜야죠. 그게 이제 근로기준법만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그 중대재해 처벌법도 이제 그런 거에 해당이 되고, 뭐 최저임금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노동법이 기본적으로 이 그 사회적 역관계가 이렇게 불균등한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노동자 쪽에 조금 힘을 실어줘서 국가 권력이 좀 그 인간으로서 이제 그 존엄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노동법이니까, 뭐 그런 취지에서 이게 근로기준법을 지켜라라는 그 구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기기가 아니다. 이 부분은 필라델피아 선언에서도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 같은 맥락인데 결국 기계나 단순한 비용이 아닌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하게 살아갈 기본권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대우해야 되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현장이 너무 많이 있죠. 그다음에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이게 그 전태일 열사가 그 사망한 70년, 그러니까 50년 전이나 지금과 비교해서 크게 나아지지 않은 부분도 지금 현재 여러 부분에 우리 사회에도 존재하고 있고 제2, 제3의 전태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그 항상 특히 이제 법조인은 그 노동 사건을 대할 때 이 세 구호를 항상 염두에 두고 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업 변호사, 기업을 위해서 활동하는 변호사도 노동 사건에 대해서 자문할 때는 이 세 가지는 꼭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자문에 응하는 게 좋겠다. 노동자를 단순히 어떤 뭐 비용으로서 이렇게 환원시켜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기본권의 주체인 인간으로서 총체적인 존재로서 이렇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뭐 그런 관점에서 자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들 하고는 합니다. 제가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이제 한 그 15년 정도 후에 이 사법개혁 이 작업에 좀 참여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갖고 저기 이제 노무현 정부 초기에 그 뭐 처음으로 이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했는데 그 이 사법개혁에 관한 종합적인 그 개혁 작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이 대법원장과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합의를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요 사법개혁위원회가 이제 대법원 산하에 그 설치가 돼서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고, 저는 이제 이 사법개혁위원회에 노동계 대표로 제가 그 위원으로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저는 사실 뭐 변호사로 활동하고 싶었는데
이제 사법개혁이라고 해서 이제 사기에서 그렇게 그 아주 종합적인 안을 만들어서 건의했으면 그래도 입법까지는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갖고 이제 저한테 제안이 와서 그 직책을 맡았고, 근데 그 사법개혁 비서관이 그 사법제도 개혁 추진위원회의 그 기획 추진 단장을 겸임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 2005년 1년 동안은 이제 법안 만들고 그걸 이제 그 국회에, 그러니까 정부 부처를 통해서 이제 국회에 보내고 2006년에 이제 그거 입법을 위해서 이제 국회에 찾아가서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이제 뭐 자료 제공하고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사개추위에서 그 입법까지 성공한 게 그 3대 개혁 과제를 이제 완수했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로스쿨 도입, 그건 이제 그 뭐 고시나 뭐 사법시험의 그동안의 그 법조인 그 임용 방법을 그 획기적으로 바꾼 거죠. 그다음에 그 배심원 재판, 그동안에 다 법관만이 그 재판을 했는데 이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서 이제 그 재판 형사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그 국민의 그 사법참여 법안, 그거 형사소송법을 대폭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보통 형사소송을 그 진행하고 그 담당한 변호사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 2007년 이게 형사소법 개정되기 이전의 형사재판과 그 후의 형사재판은 아주 본질적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3대 개혁 과제를 나름 이렇게 그 성공적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저로서는 이 사개추위 경험이 상당히 그 소중하고, 사실 변호사로 활동할 때는 뭐 이런 부분 이렇게 사법제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까지 와 있는지 그렇게 꼭 알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냥 그 내가 그 대리하는 의뢰인의 그 승소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그 재판부를 설득하고 이제 그런 작업에 했었지.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그러면 왜 이제 그 대법관 하려고 했냐. 그러니까 변호사로 활동해도 계속 쭉 활동해도 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데 왜 그 대법관이 되려고 했을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변협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그 등록된 변호사가 36,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업하거나 그런 사람들 빼고 실제로 개업해서 활동하는 변호사만 해도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의 수는 지금 법관이 3,000 몇 명이니까 뭐 법관의 뭐 10배 가량의 그 변호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이제 그 사회적 그 약자, 소수자, 그리고 국민들의 그 권익 보호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 변호사로서의 그 활동 자체를 인정받아서 대법관이 돼서 그 바람직한 판결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롤 모델도 좀 제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이제 그 80년대 이후에 그 제조, 특히 이제 판사 경력이 없는 순수한 그 변호사 출신의 대법관이 된 사람이 없어서 이제 그런 좀 선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대법관이 되면 그 생활이 어떻느냐, 이제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뭐 이렇게 또 많이들 이렇게 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법률 사무를 하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뭐 하루 일과도 한 8시까지 사무실 나가서 한 그 아침 8시 정도 사무실 나가서 뭐 저녁 한 8시나 9시까지 그냥 뭐 변호사는 이제 물론 이제 그 사람도 만나고 그러지만 이제 대법관은 이제 사무실에서 기록만 보는 뭐 그런 생각이긴 하지만 뭐 그 일과가 뭐 이렇게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변호사는 그 자기 의뢰인을 위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일을 하는데, 대법관은 본인이 원하는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동료 대법관들을 설득하고 또 재판연구관들도 설득을 해야 돼요. 물론 재판연구관들이 이제 그 1차적인 그 보고서를 제출하지만 나와 같은 의견을 갖고 이렇게 작성하는 거하고 마지못해 이렇게 작성하는 거 좀 달라서 재판연구관도 좀 설득을 해야 돼서, 어차피 이게 그 변호사나 이 대법관도 역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직업이라는 점은 같은데, 다만 이제
이 변호사는 그 민간인으로서 또 자유업이니까 뭐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데 이 대법관은 이제 공무원이니까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이게 사람을 만나거나 이게 다른 그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게 제약이 됩니다. 그래갖고 처음에 그 대법원에 간 다음에 뭐 기자 뭐 평소에 알던 기자 한번 밥을 먹어봤는데 아니 기자들이 이제 사람을 만날 때는 무슨 기사 가치가 있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변호사 시절에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사건이나 뭐 이렇게 뭐 입법이 필요한 거 있으면 기자가 좀 기사화해 주길 바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대법관이 기사 가치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큰 그 실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자 만나도 실수할까 그냥 긴장하면서 봐야 되니까 굳이 만나야 될 필요가 없더라고요. 뭐 그런 게 이제 뭐 그 대학 친구나 학교 고등학교 친구도 만나다 보면 약간 뭐 사건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 또 이제 해서 여기 이 대법관이라는 자리는 인간관계를 끊어가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무슨 사회적인 현안, 정치적인 현안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그런 부분에 비판받는 것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괜히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뭐 SNS나 뭐 어떻든 이렇게 의견 표현을 했다가 이 재판 자체의 공정성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법관이라는 명칭 자체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대법원 대법관이라는 명칭이 처음 사용한 게 해방 후 미군정 시절이거든요. 그 이전에는 그냥 뭐 그 대심원이라는 표현을 쓰였고, 그다음에 그 고등법원, 조선고등법원 뭐 이렇게 했었고, 그다음에 그 최고 그 상급심 3심도 이 부장과 부원 이렇게 그 지위가 다르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해방 후에 그 미군정이 이제 그 조선 고등법원을 슈프림 코트, 미국의 이제 슈프림 코트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그걸 이제 대법원으로 했고, 그다음에 그 대법관 이제 미국식으로 그 대문자 제2에서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이제 대법관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사용했는데, 거기 대법관은 대등한 지위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장과 부원이 아니고 같은 대등한 지위의 그 법관들이 최고심을 이렇게 담당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러다가 이게 그 군사정부 되면서 5.16 후에 대법관을 대법원 판사로 호칭을 바꿔버려요. 그게 그 전에 59년에 이 대법원이 좀 이렇게 그 구성이 바뀌었고, 대법관과 대법관이 아닌 대법원 판사로 이원적으로 구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부장이면 대법원 판사는 그 배석가처럼 이 대법관과 대법원 판사로 이렇게 이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을 한 2년간 그렇게 실시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5.16 되면서 대법관을 호칭을 없애버리고 대법원 판사로 이렇게 격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대법원을 완전히 그 군 법무감실 정도로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이제 그 군사정부 시절에는 대법원 판사란 그 호칭을 쓰다가 87년 헌법에서 비로소 이제 헌법에 의해서 대법관이라는 명칭을 다시 회복합니다. 뭐 그런 명칭 하나에 있어서 이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대법관 같은 경우는 다 대등한 지위인데 그래도 그 형식적인 서열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뭐 선임 대법관도 있고, 그러니까 선임 대법관은 그 법원 조직법상에 있는 그 직위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선임 대법관을 정하기 위한 이제 그 서열을 형식적인 서열을 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대법관 임명일자하고 그다음에 임명일자가 같으면 나이 순. 그 전에 뭐 연수원 기수나, 그러니까 일반 법관 때는 연수원 기수도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법관 임명 시기도 중요했는데 그런 거 다 관계없이 대법관으로 되는 순간은 대법관 임명 일자와 그다음에 그 같을 때 나이 순으로 이렇게 서열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날 뭐 2명, 3명씩 이제 그 대법관에 임명되면 선임 대법관을 못 해보고 임기를 마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게 대법원 재판 요 상고 제도는 해방 후에 정말 많은 그 제도를 다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금 제도로 정착된 게
94년부터 한 30년간 이제 현재의 제도로 정착이 됐는데 그 전두환 정권 시절에 상고 허가제를 도입해서 상고 허가제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상고 허가제도는 이 상고를 할 때 상고 허가 신청을 먼저 합니다. 그 상고 허가 신청을 먼저 하면 그 상고 허가 신청 이수하고 그 하급심 판결만 대법원에 보냅니다. 그 상고 허가 신청 이수하고 판결문만 보고 대법원에서 상고 허가 결정을 하면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사건 기록 전체가 대법원으로 오고 상고 허가 기각 결정을 하면 이제 그걸 끝나는 거 완전히 끝나는 걸 종결되는 거고 그렇게 운영했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국민의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이런 반발이 많아서 결국은 이제 그 민주화된 이후에 그 90년에 그 일규 대법원장 시절 90년에 상고 허가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고 허가 제도가 폐지되니까 그 많은 사건들을 이제 다 이제 그 대법원에서 이렇게 그 봐야 되니까 그 상고 허가제가 폐지된 90년에 대법원의 상고 본안 사건 수가 한 8천 몇 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대법관은 이제 12명으로 이제 그 4명씩에서 이제 세계 재판부를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4년 해보니까 한 12,000건이 됐습니다. 그 12,000건 돼서 한 1.5배 4년 만에 늘어나니까 그걸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게 심리불수행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심리불수행제도는 이제 그 기록 자체는 다 이게 상고할 때 그 기록이 다 와서 이 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다 이제 그 상고 이유서도 보고 기록도 보고 이제 검토했는데 뭐 여러 가지 엄격한 그 상고 이유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면 이제 심리 속행 사유가 없다고 보면 그냥 이유를 안 쓰고 간단하게 이제 그 판결로 기각할 수 있는 제도가 이제 심리 불수행 제도인데 그때 이제 94년에 그 도입이 돼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이 심리 불수행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판이 있죠. 그 상고 이유서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을 안 하니까 이게 판단이 없느냐. 그러니까 또 이 대법관들이 기록 내지는 그 제대로 보고 심리 불수행 기각 판결을 하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상고 허가제와는 달리 심리 불수행 제도는 그 기록까지 다 와서 대법관들이 다 보긴 합니다. 그리고 주심은 적어도 한 그 심리 불수행 할 것인지 한 뭐 3번 정도는 고민을 하고 또 부에서 4명이 합의해서 그 동의해서 이제 판결로 나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판결 이유를 정확하게는 안 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 대법관들이 그 실질적인 심리는 한 걸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하는 재판 같은 경우는 이 대법원도 주심 대법관 혼자 단독으로 재판하는 게 그 예외적으로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법원에서도 이 대법관이 그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대법원에 올라온 다음에 그 별건 구속된 부분에 이제 그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을 갖고 영장을 다시 발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국에서 이 피고인 불러서 신문하고 영장 발부하는 것은 이제 그 단독 재판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소부는 아까 얘기했듯이 4명이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렇게 그 판결을 하고 그다음에 그 대법원이 단심으로 이렇게 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이제 대법원은 이제 최종심이니까 법률심으로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3심으로 하고 뭐 고등법원이나 뭐 특허법원이 한 것은 또 그 2심 단계도 하고 그러는데 대법원의 이게 그 1심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 선거소송 같은 거 뭐 이런 건데 그런데 그 이제 그 법률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대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이 총선이나 뭐 이게 지방자치단체 장선거 뭐 이런 것도 이제 대법원이 단심으로 하는데 뭐 그걸 대법원 단심으로 한 것은 뭐 총선 끝나고 뭐 그 선거 소송 제기하는 게 뭐 한두 건 이렇게 아주 수가 적을 때 얘기지. 요새는 뭐 수십 건, 뭐 100건 넘게 이렇게 선거소송이 제기오면 대법원이 그 증거조사까지 하고 사실조사하는 그런 것을까지 직접 하는 사건이 그렇게 많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무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전원합체 재판이 있죠. 그 전원합체 재판은
대법원장하고 12명의 대법관이 전체가 참가해서 하고 그건 과반수로 이렇게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반수를 얻은 의견이 그 법정 의견이 돼서 이제 그 의견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는 소수 의견도 이렇게 그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전합 판결을 꼭 전합 판결을 해야만 되는 것은 판례를 변경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하거나 그다음에 시행령을 무효라고 선언할 때 이런 때는 이제 꼭 전합 판결을 해야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사건들 소부에서 이렇게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을 이제 전합으로 하는데 결국 이제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법관 중에 한 명이라도 난 이 판결에 선명할 수 없다. 나는 내 의견을 꼭 밝혀야겠다.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소부 판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전합으로 해서 그다음에 그 소수 의견을 낸 사람은 소수 의견을 쓰는 방법으로 해서 이제 전합 판결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대법원 재판은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공개 변론을 안 하고 서류 심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이게 이제 공개 변론을 여는 것은 재판부가 그 사정에 따라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공개 변론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부 재판을 할 때도 이제 공개 변론을 가끔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전합 판결 같은 경우에 이제 중요한 사건들 전합 판결하고 요새 뭐 생중계도 하죠. 대법원 2020도 12630 주거 침입 사건과 대법원 공개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찰도 의사 침해설의 입장입니다.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부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뭐 그 어떤 해석이나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대법관의 입장에서는 이 공개 변론 장에서 이제 참고인이나 그 대리인들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본인이 사회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에 담기는 어렵지만 꼭 이 사건에서 이 얘기만은 꼭 전달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이 공개 변론 장에서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캐치한 기자들이 또 이렇게 기사화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런 장으로 활용되기도 해서 이 공개 변론을 1년에 한 2번 정도를 하면 좀 더 이렇게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게 대법원이 이렇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방이 오가는 것들을 국민들이 같이 보면서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에 보면 견해 차이가 많이 나서 이제 뭐 다수 의견도 있고 뭐 거기 또 소수 의견 별개 의견도 있고 뭐 이렇게 반대 의견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견해 차이 나는 것들을 보면 모르겠어요. 어떤 게 분석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 대법관이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저런 평가도 이렇게 상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판례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 판례가 뭐 시대 상황을 이렇게 반영하지 못해서 시대 상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변경하면 뭐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경된 판례를 다시 보수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경우도 있어서 뭐 그런 부분도 이렇게 이리적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사법 적극주의 대 소극주의가 대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법 적극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법원이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냐 아니면 국회가 입법을 해야 할 사항이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지금 현재 그 판례 태도대로 가고 만약에 다르게 해석하려면 국회가 입법을 해줘야만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견해가 이제 사법 소극주의 내지는 그 자제 입장이고 아니다. 지금 현재 그 법 해석상으로도 충분히 뭐 기존 그 판례와 다르게 해석하니까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이제 적극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그 전합 판결에서 의견 대립하는 것들 보면 요 두 견해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대립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법률 해석을 할 때 이 법률 그 문헌 그 문구를 아주 철저하게 해서 뭐 이게 문헌의 그 해석에 기초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 이제 문헌 해석 중심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이 있는가 하면 아니 법이 이렇게 제정된 취지나 목적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그 문헌 해석 부분 조금 유연하게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목적론적 해석을 한다는 관점에서도 기본적인 그 문헌 해석은 전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문헌 해석 정도를 어느 정도나 이렇게 엄격하게 할 것이냐는 고차인데, 그래서 이제 문헌주의를 얘기하면서도 엄격한 문헌주의, 가치 중립적 문헌주의라고 해갖고 문헌 해석에 따라서 해석하고 그 결론이 뭐 그 진보적이든 그 보수적이든 결론 나오는 방향 그 방향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그런 그 입장이 있고, 아니고 이제 약간 가치적 판단까지 들어가서 조금 그 문헌 해석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할 때 가치 판단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조금 문헌 해석 부분을 유연하게 이렇게 느슨하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또 이렇게 충돌하거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대방 의견에 대해서 그건 지나치게 문헌에 매몰된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목적 그 주제에 빠져서 이 문헌 해석의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또 그 의견 견해 차이가 나오는 것 중에 이 공동체주의냐 아니면 그 자유주의적 리버럴 개인주의냐 요 부분에서 이렇게 그 대립이 많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이 재산권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이 있을 때 이렇게 막 그 공동 개발해서 토지가 많을 때 그중에 이제 일부 토지는 이제 그 통행로로 이렇게 도로로 사용할 때 거기에 이제 그 소유권이 있던 사람이 이 전체 이 토지의 그 효용도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 일반인들이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그 통행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수익권을 포기했다. 이런 이제 그 법리가 있는데, 이런 법리를 유지할 것이냐 이제 변경할 것이냐 이렇게 문제가 될 때 이 개인주의, 자유적 개인주의적 관점에 하면 재산권 절대 관점에서 보면 그런 8대 법리는 이거 반드시 변경돼야 된다는 거고, 아니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그 재산권에 대해서 일정한 그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의견 대립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조세 사건에서 조세 정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강조하느냐 아니면 재산권 절대 재산권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뭐 조세법과 관련된 시행령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 조세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 그런 관점하고 이 철저하게 이 재산권 중시하는 관점은 결론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보통 이제 표현의 자유를 강조를 하는데 일단 그 개인주의적 관점에서 하면 표현의 자유가 이제 절대적으로 이렇게 그 강조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또 이게 표현의 자유가 이제 도가 지나쳐서 혐오 표현이나 진짜 이제 막 그 사회 구성으로서의 지위까지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표현,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한 그 규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의견 갈릴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관점인가 결국 보면 이제 공동체주의와 이 리버럴 그 개인주의적인 관점의 그 차이 아닌가 뭐 그래서 이거 판결 보고 이제 전화 판결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금 그 이면 그 내면의 그 치열한 그 논쟁이 오고 하고 이 가치관에 대립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 판결이 권위를 가지려면 조금 이렇게 일치된 의견으로 나오는 게 가능한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이 다양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 사회 구성원들이 그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사회의 어떤 관용 폭이나 이런 것들을 넓게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토론이 되고 그 판결문에 이렇게 기재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 아니냐 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는 뭐 제가 주심으로 했던 사건 중에 전화 판결한 게 한 8건 정도인데요. 뭐 그중에 이제 맨 마지막 게 동성 동반자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영자 자격 인정한 거, 그걸 이제 제가 그 주심으로 관여했던 사건인데, 이게 그 원심이 그러니까 2심이 2023년에 선고됐기 때문에 전화 판결로 선고된 것은 비교적 빠른 한 1년 몇 개월 만에 선고됐으니까 좀 그 빨리 된 거죠. 뭐 이 사건에 있어서는 하여간 결론이 그 항소심에서 그 원고들 청구를 인용해 준 걸로 와서 이 결론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오해받지 않게 그 이유를 좀 써야겠다는 것들이 관점이었고, 그다음에 용어 문제부터 이게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했던 사건입니다. 이게
그 원고들이 사용한 용어들 중에는 뭐 동성 부부, 뭐 동성 배우자, 반려자, 또 뭐 동성 커플, 영어로 커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원심 1심이나 원심에서는 동성 결합, 동성 간 결합 1심에서는, 원심에서는 동성 결합의 상대방, 또 비슷한 의미로 짝도 있는데, 그런데 이 사건은 그 동성 혼 문제는 아니다. 이 가족법이나 혼인 관계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고, 오로지 그러니까 그 사회 가장 기본적인 사회 보험인 건강보험과의 관련해서만 문제가 된다는 걸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 동성 혼이나 혼인 관계와 이거 오해가 될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야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뭐 동성 부부나 배우자 아니고 반려자도 약간 그런 혼인 관계 뉘앙스가 있어서 그거 하고, 그다음에 뭐 커플은 또 이게 영어 표현을 우리가 대부분서에 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결합이면 이게 결합의 정도가 이게 많은데 어느 결합까지 얘기하는 거냐. 그래도 여기서 얘기할 때는 동거, 부양, 협조, 정저 의무를 바탕으로 부부 공동 생활에 준할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생활 공동체를 이룬 경우의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냥 결합이라고 표현해갖고는 너무 막연하다. 그래서 이제 한 게 동반자라는 용어였고, 요거는 이제 그 담당 연구관하고 저하고 이제 이 동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자고 이제 의견을 모았고, 그 대법관들 전원이 이 용어에 대해서는 동의해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여간 이 가족이나 혼관계에는 영향이 없다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은 다 제거했고, 그 다음에 그 헌재의 어떤 그 위헌 법률 판단과는 무관한 거다. 우리는 그 이 법률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그 판단하지 않고 터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제한 그 처분 그 부분만 갖고 이렇게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한 거다. 이제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설득을 했던 건데, 그게 이 대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회적 수수자와 약자의 그 권익을 그 보호하는 부분이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데, 근데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그런 판결을 하려면 다수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동료 대법관을 설득하고 뭐 재판연구원을 설득하고 이제 이런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뭐 그 어린 시절부터 해서 뭐 변호사가 되고 활동하다가 또 이제 뭐 사법 개혁에도 좀 관여하고 그 후에 이제 대법관까지 된 후에 과정을 뭐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